혹시 고등학교 윤리 등의 수업 시간에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인 소크라테스의 변론의 내용을 다룬 적이 있는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시민으로 정치인, 시인, 장인 등 현명한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을 던져 그들의 지식에 기본이 없다는 사실을 들추어냈다. 그 결과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억지 이론과 무신론을 주입하는 죄인이라며 그에게 적의를 품은 집단에게 고발되었다. 법정에 불려간 소크라테스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늘어앉은 시민 배심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수많은 거짓말 중 특히 나를 경악하게 만든 한 가지는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달변가이기에 여러분이 나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혹시 그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엄청난 달변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요.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엄청난 변론이었다는 고발자의 경고에 대해 소크라테스 본인은 그것을 부정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엄청나다의 어원인 데이논에는 두렵다 혹은 불쾌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의 표현에서는 상식을 의심하지 않는 일상의 언어 활동에서 본 철학적 질문의 이상함과 철학적으로 묻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떠맡는 이상함의 양면적인 엄청남을 간파할 수 있다. 철학적 질문에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동요시키는 이상함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질문하는 철학자가 말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 바로 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무지라는 불확실성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을 연구하는 일본의 노토미 노부루 교수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확실한 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추어내면서 동시에 소크라테스 자신도 지가 부족하다는 자각을 깊어지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따라 질문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크라테스와 아테네 시민은 인간에 어울리는 모른다라는 불확실한 사실에 발이 묶이게 되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는 질문이라는 행위를 소크라테스는 영혼에 대한 배려라고 불렀다. 여기에서 철학적 질문이 철학을 뛰어넘어 사람들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상의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한 활동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가가 말하는 선 등의 다양한 상식은 일상생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철학적 질문은 답이 없는 불확실한 것이기에 그들의 상식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질문을 권하는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배려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 후 사상이 가장 원숙한 시기에 플라톤이 쓴 국가에는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바탕으로 한 동굴의 비유라는 유명한 우화가 등장한다. 동굴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다. 깊은 동굴의 끝에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목이 고정되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죄수들이 있었다. 그들은 당연히 그림자만이 진정한 존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죄수를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 죄수는 현기증이 났지만 일단 들판이나 호수 등 살아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보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태양을 올려다 보았다. 이것은 만물의 진리를 파악하는 철학 지식에 비유된다. 나중에 밖으로 나온 죄수는 철학자로서 다시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을 빼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림자밖에 본 적이 없는 동굴 안의 사람들은 태양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게다가 철학자는 그를 위험하게 생각한 죄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 비유에서는 영혼에 대한 배려를 호소하는 은사 소크라테스의 질문이 독립한 플라톤이 구축한 웅장한 이데아론 체계의 바탕에 언제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빛의 기원을 향해 동굴로부터 빠져나오게 된 것도, 동굴로 돌아가 다른 죄수들에게 말을 걸어 살해당한 것도 소크라테스의 질문의 엄청남, 즉 철학적 질문이 일상의 언어 공간에 주는 위화감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마르틴 하이데거도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나온 인간보다도 무서운 존재는 없다라는 표현을 길잡이로 삼아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게 인간의 본질은 질문 가능한 것이며 바로 그것이 인간을 차별화된 존재로 만든다. 하이데거는 자신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이를 확실하게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서 그는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는데 현존재의 가장 첫 번째 정의는 질문을 던지는 자이다. 이 정의의 포인트는 질문하기 위한 전제, 즉 문제가 되는 사항의 불확실성을 현존재가 언제나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이다. 사항의 불확실성을 알지 못한다면 질문할 필요가 없으며 애초에 묻다라는 동작의 의미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이데거는 소크라테스와 똑같이 현실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인식했다. 흥미로운 점은 질문을 던지는 자가 하이데거가 논하는 철학의 주제를 거의 망라할 정도로 다양한 사항의 모든 바탕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동굴의 비유와도 공통적이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의 서론에서 그의 철학 프로젝트에서는 무엇을 문제 삼고 있는지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순서를 설명하면 우선 만물의 존재 자체와 그의 질문을 던지는 자인 현존재, 다시 말해 인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물리나 생물, 문화물 등 다원적 영역으로 나누어지는 모든 실제와 그저 전체 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타인을 다루고 있다. 이는 존재하는 모든 사상을 존재자로서 구성하는 데 필요한 순서로 나열한 것이다. 다음 도표의 원에 그려진 존재의 순서와 살표가 그 순서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상에 몰두하는 철학적 탐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는데 그 길은 중의적이다. 반면 탐구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일상에서 출발하여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자에게 공통하는 존재의 이론적 의미를 목표로 한다. 이 탐구의 경로는 도표에 인식의 순서와 살표가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똑같은 탐구가 나와는 다른 시점에선 과거 타인의 존재론과의 대화에 휘말리는 다원적인 성격도 갖는다. 제5절과 제6절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탐구의 중의적인 특징은 도표 1에서 이론적과 다원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존재와 시간에서는 제1절부터 제6절까지 철학이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상과 철학이 나아가야 할 탐구의 전체상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하이데거 철학의 거의 모든 것을 묘사한 장대한 구도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철학 입문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누군가 존재란 무엇일까? 삶의 의미란 무엇이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배부른 소리 한다며 핀잔을 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은 외면한 채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비본래적 삶의 방식과 같다. 비본래적 삶의 방식이란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 질문도 던지지 않고 삶의 유한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자신의 죽음을 직시할 때 비로소 본래적인 실존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을 강조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의 역사도 질문에서 시작했다. 이 책은 질문을 키워드로 철학의 기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에서는 존재와 실제, 시간과 공간, 자기와 타인, 탄생과 죽음 등 여러 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을 통해 철학의 기본 문제들에 대해 사유해보고 삶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삶과 세상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다양한 선택과 불확실성 앞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